할머니 동생 좀 살려주세요. 추운데 어여 들어와. 아기가 얼굴이 얼음장이네. 제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17살 소녀가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골목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앞에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추운 밤에 아기를 업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7살 수진에게는 2살짜리 남동생 민호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네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낡은 전선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수지는 자다가 매캐한 연기에 눈을 떴어요. 온 방안이 시뻘건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수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진아, 민호 데리고 먼저 나가. 빨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수진은 요람에서 울고 있는 민호를 낚아채듯 안아들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뛰었어요.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그슬렸어요. 수지는 민호를 품에 꼭 안은 채 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집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어요. 부모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웃 아저씨가 수진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너도 죽어. 수진이 발버둥 쳤어요.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수진은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나오지 못했어요. 17살 수지는 하룻밤 사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품에 안긴 2살짜리 동생만이 이 세상에 남은 전부였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 서울에 사는 친척 삼촌이 나타났습니다. 삼촌은 장례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사망 보상금을 맡아서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삼촌을 믿었어요. 피부치니까요. 어른이니까요. 장례가 끝나면 그 돈으로 동생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났어요. 삼촌은 수진과 민호를 서울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불쌍하다며 재워주었어요. 밥도 주고 이불도 깔아주었습니다. 수지는 감사했어요. 이 집에서 동생을 키우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삼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차려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숙모는 대놓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수진이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는 듯 피했습니다. 민호가 울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은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동생을 재울 때도 울지 말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2살짜리가 어떻게 울지 않겠어요. 배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우는 게 악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 삼촌이 수진을 현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삼촌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보여주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언제까지 빈대 붙을 거야. 당장 나가.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삼촌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등을 밀었어요. 수진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품에 안긴 민호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잠깐만요, 삼촌. 보상금은요? 엄마 아빠가 남긴 돈은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삼촌은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돈? 장례비로 다 썼어. 남은 거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은 알았어요. 보상금이 얼마인지 들었거든요. 장례비로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이 가로챈 거예요. 하지만 17살 소녀가 어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한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영하 15도도. 수지는 낡은 혹겹 잠바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민호는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17살 소녀와 2살배기 아기가 기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민호를 품에 꼭 안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방눈이 소녀의 어깨 위로 쌓여갔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남은 음식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겨울이라 얼어붙은 것들 뿐이었어요. 수진의 낡은 운동화가 눈길에 젖어 발이 시렸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동생이 죽으니까요. 등에 업힌 민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배고프다고 칭얼대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울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거였어요. 체온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소리마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지는 알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동생이 죽는다는 걸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모든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맸어요. 문을 두드려 볼 곳을 찾았지만 어디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배고픈 소녀와 아기를 반겨줄 곳은 없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따뜻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멈춰섰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모네 밥상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 아래 식당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를 떠먹는 사람, 하얀 쌀밥 위에 반찬을 얹어 한 입 가득 넣는 사람. 모두들 따뜻하고 배부른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며칠째 굶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50대 중반의 여자가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방에서 국을 퍼 나르던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유리창 밖에 서 있는 소녀를 보고 손을 멈췄어요. 눈보라 속에 홀로 서 있는 앙상한 소녀. 등에는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옥분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수지는 옥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숨을 멈췄어요. 눈 쌓인 골목에 소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빌고 있었어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손은 피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등에는 담요에 쌓인 아기가 엎여 있었어요. 파란 팔모자를 쓴 아기였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더 심각했어요. 입술이 시퍼렇다 못해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소녀가 두 손을 모은 채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눈송이가 소녀의 어깨 위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몸을 숙여 소녀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빨리. 옥분이 소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남매를 눕혔어요. 자신이 덮고 자던 두꺼운 솜니부를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옥부는 소녀의 얼어붙은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호호호. 따뜻한 숨결이 소녀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아기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기의 파란 입술에 자신의 따뜻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제발 깨어나라고 속으로 몇 번이고 빌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기의 입술에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 것 같았어요. 옥분은 급하게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남아있던 고기를 넣어 찌개를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뜨끈한 국물을 소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녀가 겨우 눈을 떴어요. 옥부는 숟가락에 밥을 떠서 소녀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어요. 따뜻한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렇게 남매는 살아났습니다. 옥분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옥분도 수진도 아직 몰랐어요. 며칠 뒤 더 큰 시련이 이 남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련이 20년 뒤 옥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남매는 옥분의 식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룻밤만 재워주려고 했어요. 날이 밝으면 갈 곳을 찾아보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옥부는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수진의 눈을 보는 순간 차마 나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옥분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쓸었습니다. 설거지를 도맡아 했어요. 손님 그릇을 나르고 상을 닦고 국그릇을 정리했습니다. 17살 소녀가 어른 못지않게 일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수진이 행주를 들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됐어. 네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저 잘해요. 엄마 일 많이 도왔거든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어요. 2살짜리 민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을 심하게 가렸어요. 옥분이 다가가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가 먼저 옥분에게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옥분의 무릎에 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옥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옥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옥분이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40년을 식당에서만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할머니라고 불린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의 볼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할머니 여기 있어. 그 순간 옥분은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새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조금 넘은 어느 새벽 민호의 몸에서 불이 났어요. 옥분이 평소처럼 아이들을 살펴보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옥분이 급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어요.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을 흔들어 깨웠어요. 수진아, 일어나봐. 민호가 이상해. 수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민호야, 민호야. 눈 떠. 제발 눈 떠.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불처럼 뜨거운데 입술만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어요.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옥분과 수진이 번갈아 민호를 업고 빙판길을 달렸습니다. 새벽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옥분의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오래 서서 일해서 망가진 무릎이었어요. 한 발짝 뛸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품에 안긴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동네 종합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받아들고 급히 진찰했어요.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급성 폐렴의 폐혈증 초기입니다. 당장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해요. 사형 선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옥분이 급히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어요.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수술비하고 중환자실 보증금 먼저 내셔야 합니다. 선납 안 하시면 수술 진행이 어렵습니다. 수진이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동생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구할게요. 제발이요. 17살 소녀가 병원 바닥에서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옥분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도 더 된 기억이었어요. 옥분도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습니다. 5살 때였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부모님이 며칠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5살 옥분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어요. 굶주렸습니다. 며칠을 굶었어요. 시장 골목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굶주린 옥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천천히 먹어. 그 밥 한 그릇이 옥분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옥분을 걷어주었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옥분이 식당을 하게 된 건 그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옥분은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 눈앞에서 우는 수진을 보는 순간 50년 전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굶주리고 버림받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때의 자신이요. 그리고 죽어가는 민호를 보는 순간 그때 자신을 살려준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옥분은 허름한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무릎 수술을 받으려고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서빙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옥분은 은행으로 달려가 그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병원 원무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옥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응급실 안쪽에서는 민호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던 아기였어요. 자신의 무릎에 기어 올라와 웃던 아기였습니다. 옥분은 건물주를 찾아갔어요. 자신의 밥줄인 가게 보증금을 일부 빼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장님, 제발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돌려주세요. 대신 월세를 더 낼게요. 제발요. 옥분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건물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옥분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살려야 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이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건물주는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돈 준비해 놓을게요. 보증금을 돌려받은 옥분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의 수술비를 완납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달 동네에 작은 월세방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남매가 길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옥분은 무일푼이 됐습니다. 40년 일궈온 가게 보증금도 무릎 수술비로 모은 저축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살아났어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옥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남매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17살 소녀가 앞으로 동생을 키우며 살아가려면 할머니 한 명까지 짊어질 여유가 없을 거예요. 자신이 곁에 있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옥분은 새벽에 결심을 내렸어요. 민호의 병상 머리맡에 방 열쇠와 남은 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껏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밤새 민호 곁을 지키다 잠이 들었던 거예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은 베개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한 장과 열쇠, 그리고 봉투에 든 돈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주인 집에 내가 니들 먼 친척이라고 말해뒀다.
방세 1년치 다 냈으니까 맘 편히 살아라. 어른 되면 꼭 동생 밥 굶기지 마라. 아기랑 잘 살아야 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머니가 왜 어젯밤 내내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는지, 왜 자꾸 수진의 머리를 쓸어 넘겼는지, 왜 민호의 볼을 그렇게 오래 어루만졌는지, 그게 작별 인사였던 거예요. 수진이 맨발로 병원 복도를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골목으로, 거리로 미친 듯이 옥분을 찾아 헤맸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어요?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흔적도 없이요. 수지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할머니, 제발,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전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수지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사라진 할머니를 향해 외쳤어요. 반드시 살아남을게요. 반드시 성공할게요. 그리고 이 은혜 꼭 갚을게요. 할머니 꼭 찾아갈게요. 17살 소녀의 그 맹세가 20년 뒤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지만 그 전에 20년 뒤 옥분에게 닥친 비극을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년 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매를 살린 그 착한 할머니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보증금을 받고 올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변두리 빈민가로 숨어들었어요. 철거 예정인 낡은 골목에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보증금도 필요 없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예전 그대로 달았습니다. 이모네 밥상.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었어요. 무릎 수술을 포기했으니 다리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절뚝거림이 심해졌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허리도 점점 굽어갔어요. 하지만 옥부는 불평 한마디 없이 2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변두리 골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밥을 해서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옥분이 아는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남매 생각이 났어요. 17살 수진과 2살 민호.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굶지 않고 살고 있을까? 수진이는 30살이 넘었겠네. 민호는 이제 22살 청년이 됐겠구나. 옥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살고 있기만 하면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가게를 잃은 것도 무릎이 망가진 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마저 산산조각이 났어요. 새 건물주가 나타난 겁니다. 오태수라는 이름의 50대 남자였어요. 번들거리는 올백머리에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입꼬리에는 항상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태수가 어느 날 옥분의 가게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주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대뜸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옥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이라니요. 갑자기 왜요? 태수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재개발 들어가거든. 이 건물 다 밀어버릴 거야. 한 달 안에 안 나가면 용역 불러서 끌어낼 거니까 알아서 해. 태수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어요. 옥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달, 고작 한 달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일만 해온 사람에게
한 달 안에 나가라니요. 옥부는 태수를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요. 새 가게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요. 석 달만, 아니 2달만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태수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한 달이야. 그 안에 안 나가면 내가 직접 끌어낼 거야.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옥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야 한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아직 가게에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75살 노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새 가게를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다 써버렸으니까요. 남매를 살리느라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옥부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어요.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을 피워 올렸어요. 오늘도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친 배기음을 내뿜으며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찢어놓더니 식당 바로 앞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급정거했어요. 차문이 동시에 열리자 건장한 남자들 10명 남짓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오한마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같이 눈빛이 사납고 문신이 새겨진 팔뚝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철거 용역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식당 앞 평상으로 다가가더니 힘껏 발로 걷어찼어요. 우직근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용역들도 합세해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와장창, 쾅 조용하던 새벽 골목에 폭력의 소음이 난무했습니다. 40년 세월이 묻은 간판이 있었어요. 이문의 밥상이라는 5글자가 적힌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달았던 그 간판이었어요. 용역 하나가 쇠지렛대를 간판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힘을 실어 비틀었어요. 삐걱, 찌그덕. 나사가 빠지고 나무가 뒤틀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판이 벽에서 통째로 뜯겨나갔어요. 용역은 그것을 눈 덮인 바닥에 아무렇게나 패대기 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간판이 더러운 눈밭에 처박혔어요.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왔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넘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젊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오태수였습니다. 그는 뜯겨나간 간판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빨리빨리 치워. 그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내연녀는 킬킬거리며 부서진 평상 조각을 명품 구두 끝으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의 손짓 한 번에 용역들이 주방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옥분이 밤새 정성껏 끓여둔 가마솥이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용역 둘이 양쪽에서 가마솥을 잡더니 그대로 확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차가운 눈밭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눈이 녹아내렸고
뿌연 김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뚝배기 수십 개가 바닥에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란에 놀란 옥분이 황급히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는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바닥에 내팽개쳐진 간판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무릎을 꿇고 간판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조각들을 움켜쥐었어요. 옥분이 태수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구두 끝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피 묻은 주름투성이 손으로요. 제발요, 제발 말미만 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가 제 전부란 말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5년을 살아온 노인이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경멸만 가득했어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묻기라도 한 듯이요. 할머니의 몸이 뒤로 낮아빠졌어요. 더러워.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연녀가 코를 막으며 한술 더 떴어요. 우액, 노인네 냄새. 당장 꺼지라고요. 태수가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득 든 병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옥분의 백발 위로 얼음물을 모조리 쏟아부었어요. 영하 10도의 한겨울이었습니다. 물이 머리를 적시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할머니의 낡은 속옷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옥분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20년 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매를 살린 그 착한 할머니가 지금 차가운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걸요. 수진이 태수 앞에 멈춰 섰어요.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회사. 수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수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어요. 이거 내가 우리 회사에 보낸 서류지? 태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자신이 보낸 건물 매각 제안서였어요. 세입자 퇴거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발로 밟았어요. 여기 이름 하나가 있더라. 강옥분, 75세, 이모네 밥상.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허리를 숙여 태수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20년 전에 나랑 내 동생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야.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던 노인이 이 여자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이 건물 매매 계약서야. 어제 완료됐어. 이 건물 이제 내 거야. 태수가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태수의 얼굴에 던졌어요. 내가 비싸게 팔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 연락했지?
고맙다, 진심으로. 내 덕분에 할머니를 찾았어. 태수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자기 발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였어요. 수진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 도박 빚채권이야. 사채업자들한테 전부 샀어. 15도.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신의 빚을 어떻게 알았지?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흥신소 동원하면 뭐든 나와. 내가 도박으로 날린 돈, 내 연녀한테 쓴 돈 다 알아. 그리고 그 빚, 이제 우리 회사 거야. 태수가 기어서 수진의 구두 앞으로 갔어요. 아까 옥분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으며 빌었어요. 코가 지늘게 묻었습니다. 수진이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빌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태수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더러워.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 손짓했어요. 경호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고소장이야. 사기, 협박, 폭행, 재물손괴, 강요. 죄목이 한 페이지가 넘어. 수진이 서류를 태수 앞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건 내 탈세 자료. 국세청에 이미 넘겼어. 태수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들이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오태수 씨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태수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발악했어요.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골목에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옥분에게로요. 민호가 이미 옥분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할머니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민호가 옥분의 상처를 살폈어요. 팔에 난 긁힌 상처, 손가락에 찢어진 자국.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근데 너 정말 민호 맞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할머니. 저 민호예요. 할머니가 살려주신 민호요. 옥분이 민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컸다. 우리 민호 많이 컸어. 수진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17살 때 할머니가 살려주신 수진이요. 옥분이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울던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옥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차가운 눈밭 위에서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호가 옥분 앞에 등을 보였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할머니, 엎을게요. 옥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됐어. 할머니가 무거워서 어떡해. 민호가 고개를 돌려 옥분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20년 전에 제 목숨 살려주셨잖아요. 옥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의대 다녀요. 내년에 의사 돼요.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저 할머니 다리 고쳐드리려고 의대 갔어요. 정형외과 전공했어요. 무릎 수술 전문으로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무릎 수술비를 이 아이 살리는 데 썼었어요. 그 아이가 20년 뒤에 자신의 무릎을 고쳐주겠다고 의사가 됐다니. 민호가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 다리 할게요. 평생요. 옥분이 민호의 등에 엎였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할머니의 몸무게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울까? 민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 다가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곁에 계세요. 다신 안 보내드릴 거예요. 수개월 뒤 서울 한복판 번화가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층 전체를 쓰는 식당이었어요. 넓고 환한 매장이었습니다. 최신식 주방에 깨끗한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벽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위에 간판이 걸렸어요. 이문의 밥상, 대표 강옥분.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빛이 거리를 비췄어요. 간판 아래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꼿꼿하게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어요. 민호가 명의를 소개해주고 수술 비용도 내줘서 무릎 수술이 성공했거든요. 옥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양옆에 수진과 민호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국내 1위 부동산 회사 대표와 예비의사가 할머니 식당에서 서빙을 하려고 앞치마를 두른 거예요. 수진이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개업이에요. 긴장되세요? 옥분이 웃었어요. 긴장은 무슨,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민호가 반대쪽 손을 잡았어요. 손님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의대 동기들 다 불렀거든요. 옥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고마우시면 안 돼요. 저희가 고마운 거예요. 20년 전에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둘 다 죽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저희 살려주셨잖아요. 이건 은혜 갚는 거예요. 옥분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이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40년 전 그 냄새, 20년 전 두 아이의 목숨을 살린 그 냄새였어요. 같은 시각, 식당 앞 길거리를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가 낀 모자, 며칠째 씻지 못한 것 같은 얼굴, 노숙자였어요. 남자가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이 보였어요. 오태수였습니다.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떠났어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태수가 유리창 너머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얼음물을 끼얹고 끌어내고 도장을 찍으려 했던 그 노인이었어요. 지금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식당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녀의 맹세가 있었어요. 반드시 살아남겠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리고 이 은혜를 꼭 갚겠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베풀었거든 잊어버려라. 하지만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마라. 옥분 할머니는 20년 전 모든 것을 내어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깨끗이 잊은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와 민호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은혜를 갚았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거든 잊어버려라. 그러나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라. 베푼 사람은 잊고 받은 사람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옥분 할머니는 남매를 살리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깨끗이 잊은 겁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호는 20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갚지 못한 고마움이 떠오르셨다면 그분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